유키비, 영어를 읽고 쓸 수 있습니까? 한 나라를 사로잡은 미스테리. 그리고 이제 처음으로 피고인이 직접 입을 엽니다. 그리고 진실은 상상했던 것보다 더 충격적입니다. 자신의 의사로 자발적으로 유죄를 인정하십니까? 네. 거래, 약속, 그리고 이제 길고 비치. 살인범의 아내가 할 말이 있습니다. 저는 안제네 레비이고 여기는 크라임픽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끔찍한 길고비치 연쇄살인 사건에 대해 이야기하기 전에 제가 실제로 써보고 정말 좋아하게 된 앱 하나를 소개하고 싶어요. 이름은 업사이드입니다. 그리고 업사이드는 여러분이 매일 구매하는 주유, 식료품, 테이크아웃 같은 것들에 대해 캐시백을 받을 수 있게 해줘요. 해야 할 일은 간단해요. 업사이드를 무료로 다운로드하세요. 그들의 10만 개가 넘는 제휴 매장 중 한 곳에서 혜택을 선택하고 평소처럼 신용카드로 결제하세요. 그리고 구매를 인증하면 바로 캐시백을 받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주유나 테이크아웃을 할 때 먼저 업사이드 혜택을 찾아볼 거예요. 돈을 쓰면 금액이 앱에 표시되고 바로 은행 계좌로 이체할 수 있어요. 업사이드를 자주 이용하는 분들은 1년에 평균 154달러를 돌려받는데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캐시백을 받기 시작하려면 설명란의 링크를 클릭하거나 화면에 보이는 QR코드를 스캔하고 저희 프로모션 코드 크라임픽스를 사용하시면 첫 주유 시 갤런당 25센트의 추가 보너스를 받으실 수 있어요. 수년 동안 롱아일랜드에는 미스터리가 있었어요. 여러 명의 여성이 실종되었고 나중에 그들은 살해된 채 발견되었죠. 하지만 이제 그 미스터리는 해결되었어요. 그리고 여성들을 살해한 범인 렉스 휴어만은 수년간 부인하다가 결국 범행을 인정했어요. 이제 우리는 렉스 휴어만이 롱아일랜드 연쇄살인범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 사건은 물론 1990년대 초로 거슬러 올라가죠. 정말 끔찍한 일이에요. 렉스 휴어만의 유죄 인정에 대해 이야기하기 전에 피해자들과 오늘에 이르게 된 배경에 대해 잠깐 이야기해 볼게요. 모든 여성들은 공통점이 있었어요. 그들은 작고 매력적이었으며 일부는 성노동자로 일한 적이 있었어요. 롱아일랜드 형사들은 이 살인 사건이 한 사람의 소행이라 믿으며 그를 롱아일랜드 연쇄살인범이라 부릅니다. 이 여성들 모두 사랑하는 가족이 있었지만 8명 모두 자신들을 이용하고 쓰레기처럼 버린 괴물과 마주쳤어요. 일부는 길고 비치 근처 오션파크웨이에 버려졌죠. 네 여성은 길고 사건의 네 피해자로 알려졌어요. 모린 브레이너드 반스는 2007년에 실종되었어요. 멜리사 바솔로미는 2009년에 사라졌어요. 메건 워터맨과 앰버 코스텔로는 다음 해인 2010년에 살해당했어요. 모든 여성들의 유해는 2010년 12월 길고 해변을 따라 발견되었어요. 그들은 3배에 쌓여 있었어요. 법원 문서에는 모린 브레이너드 반스의 하반신이 벨트로 묶여 있었다고 설명되어 있었어요. 버클에는 WH라는 이니셜이 있었는데 수사관들은 이것이 렉스 휴어만의 아버지인 윌리엄 휴어만의 이니셜일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2011년 4월, 나중에 밸러리 맥으로 신원이 확인된 일부 유해가 길고 비치 근처 오션 파크웨이에서 발견되었어요. 수년 전인 2000년 11월, 사냥꾼들이 검은색 쓰레기 봉투 안에서 맥의 일부 유해를 발견했는데 그녀의 몸통, 다리, 팔이 밧줄로 묶여 있었어요. 수년 동안 그녀는 제인도 6번으로만 알려져 있었지만 DNA 검사로 그녀의 이름이 밝혀졌어요. 수사 과정에서 여러 실수가 있었고 거의 13년이 걸렸지만 여성들을 노린 괴물은 DNA와 휴대전화 기술을 통해 렉스 휴어만으로 밝혀졌어요. 휴어만은 롱아일랜드의 메서피쿠아 파크에 살던 건축가였지만 매일 맨해튼으로 출퇴근했어요. 그는 한때 부모님이 소유했던 작은 집에서 살고 있었어요. 검찰은 그가 쓰레기통에 버린 피자 크러스트에서 채취한 DNA를 일부 피해자들에게서 수집된 머리카락과 연결하는 데 사용했다고 밝혔어요. 다른 머리카락들은 그의 딸과 아내에게서 나온 것으로 밝혀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휴어먼은 자신이 무죄라고 말했어요. 휴어먼이 길고 사건 피해자 4명 살인 혐의로 기소된 후에도 수사는 끝나지 않았어요. 대배심의 조사는 계속됐어요. 다른 여성들의 유해는 길고 해변뿐만 아니라 매너빌의 다른 장소에서도 발견되었어요. 그리고 2024년 6월 대배심은 렉스 휴어먼을 2003년 제시카 테일러 살인 사건과 1993년 산드라 코스틸라 살인 사건으로 기소했어요.
테일러의 두개골, 손 그리고 팔뚝은 기울고 해변 근처 오션 파크웨이에서 발견되었는데 이곳은 기울고 사건 피해자 4명이 발견된 곳에서 약 1마일 떨어진 같은 지역이에요. 그녀의 나머지 시신 일부는 2003년에 이미 발견되었고 그녀의 시신 일부는 매너빌에서 훼손된 상태였어요. 그녀가 감싸여 있던 천에서 머리카락 한 올이 발견되었어요. 1993년 11월 2명의 사냥꾼이 노스시에서 산드라 코스틸라의 시신을 발견했어요. 허먼의 보석 신청서에는 코스틸라가 등을 대고 누워 있었고 팔은 머리 위로 뻗어 있었으며 얼굴, 가슴, 허벅지 그리고 성기 부위에 여러 차례 자상 흔적이 있었다고 적혀 있었어요. 2024년 6월 지방검사 레이 티어니는 DNA 결과를 공개하며 렉스 휴어먼이 그 여성들을 살해했다는 증거가 나왔다고 밝혔어요. 그 표에는 5 여성에게서 발견된 머리카락의 검사 결과가 나와 있었어요. 렉스 휴어먼의 머리카락은 산드라 코스틸라, 메건 워터맨, 그리고 제시카 테일러에게서 발견되었어요. 휴어먼의 아내와 딸의 머리카락은 엠버 코스텔로, 메건 워터맨, 그리고 모린 브레이너드 반스에게서 발견되었어요. 그리고 휴어먼의 전 여자친구의 머리카락이 산드라 코스텔라에게서 발견되었어요. 휴어먼은 이후에 발레리맥 살인 혐의로 기소되었는데 검사들은 그녀의 시신에서 발견된 머리카락의 DNA 검사로 다시 한번 휴어먼과 연관지었다고 밝혔어요. 그리고 혹시 궁금해하실까봐 분명히 말씀드리자면 지방검사는 설명할 수 없는 이유로 휴어먼의 아내, 딸, 그리고 전 여자친구가 이 여성들의 살인 사건에 전혀 연루되어 있지 않다고 밝혔어요. 레이 티어니는 이 살인들이 가족의 집에서 벌어졌을 당시 휴어먼 가족은 집을 비우고 외지에 있었다고 말했어요. 이 수사가 진행되는 동안 DNA 검사로 또 다른 피해자인 카렌 버가타가 확인되었어요. 그녀는 1996년 발렌타인데이에 실종되었고 당시 나이는 겨우 34세였어요. 수년 동안 그녀는 파이어 아일랜드 제인 도로만 알려져 있었어요. 그녀의 다리는 1996년 4월 그곳에서 발견되었죠. 2011년 그녀의 두개골이 나소 카운티 토브 비치에서 발견됐어요. 렉스 휴어만은 카렌 베르가타 살인 혐의로 기소되지는 않았지만 체포 후 카렌 베르가타 살인 용의자로 지목됐어요. 티어니 지방검사가 휴어만을 살인사건과 연관지었다고 말한 DNA 증거와 함께 다른 증거들도 있었어요. 목격자의 진술, 디지털 증거, 그리고 휴어만의 집에서 발견된 살인사건에 관한 잡지와 뉴스 기사 모음도 있었죠. 검찰은 2024년에 제출한 보석 관련 문서에서 휴어만의 전자기기에서 폭력적인 포르노가 발견되었으며 그 내용에는 결박, 고문, 그리고 죽음이 묘사되어 있었다고 밝혔어요. 그리고 그들은 휴어만의 컴퓨터에서 2002년부터 2004년까지 있었던 한때 삭제된 계획 문서를 복구했다고 말했어요. 한 문서에는 문제점, 준비물, DS, TRG라고 표시된 항목들이 있었어요. 수사관들은 DS는 유기장소, TRG는 표적을 뜻한다고 보고 있어요. 문제점 항목 아래에는 DNA, 타이어 자국, 혈흔, 지문, 목격자, 준비물의 흔적, 신발 자국, 경찰 검문 등 여러 가지가 나열되어 있고 그 외에도 계속 항목이 이어져요. 준비물 목록도 사람을 고문하거나 청소하거나 깨끗하게 유지하는 데 쓸 수 있는 것들처럼 들려요. 거신, 가성소다, 산, 경찰 무전기, 밧줄, 끈, 톱, 의료용 장갑, 배수구 세정제, 사진 필름, 그리고 DS 1밀 로드, 쓰레기통 장소, 다음번, 쓰레기통 위치 정찰 등이 있어요. TRG 항목에 T12 메건 이름 옆에 물음표가 있는데 메건 워터맨을 뜻하는 건가요? 우리는 몰라요. 이 문서가 작성된 것으로 여겨진 때로부터 몇 년 뒤 그녀는 살해당했습니다. 문서에는 작은 것이 좋다고도 적혀 있어요. 길고 포 사건의 4 피해자 모두 체구가 작았어요. 또 다른 문서에서는 사전 준비, 그리고 사건 후에 대해 논의했어요. 사전 준비에는 차량 점검, 사전 답사, 그리고 일기예보 확인이 포함되어 있었어요. 준비 단계에는 대기구역, 작업대, 가로대, 하드포인트가 포함되어 있었어요. 보석 문서에 따르면 본디지에서 하드포인트란 천장에 고정된 부착 지점을 의미하며 이는 공중에 매달린 사람의 무게를 지탱할 수 있는 곳이라고 해요. 렉스 휴어먼은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며 사건의 DNA 증거를 배제해달라고 싸웠지만 그 싸움에서 패배했어요. DNA 증거는 올해 9월로 예정되어 있던 그의 재판에서 제출될 예정이었어요. 곧 시작합니다, 판사님. 하지만 오늘 휴어먼이 유무죄 답변을 바꾸면서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기록상으로 8번 넥스 휴먼. 먼저 권리 포기부터 하겠습니다. 알겠죠? 피고인을 대리하는 마이클 브라운은 검찰청에서는 피고인이 기소장에 명시된 7개의 혐의, 즉 1번부터 3번 그리고 7번부터 10번까지의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할 것이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4번부터 6번까지의 혐의는 피고인의 선고 시점에 충족되는 것으로 간주되어 기각될 것입니다. 피고인은 자신의 사실상 유죄를 인정하고 시인하는 것 외에도 기소장 1번부터 3번 그리고 7번부터 10번까지의 모든 구성 요건을 인정하게 됩니다. 피고인은 또한 이 범죄로 기소되지는 않았지만 자신의 인정협상의 일부로서 1996년에 카렌 버가타의 사망을 고의로 야기하고 그녀의 유해를 서퍼 카운티에 운반하여 유기했음을 인정하기로 동의합니다. 검찰청은 피고인이 기소장 1번부터 3번 그리고 7번부터 10번까지의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고 기소되지 않은 카렌 버가타 살인사건을 인정하는 대가로 이에 동의합니다. 검찰청은 다음과 같은 형을 권고합니다. 1번부터 3번까지 1급 살인 혐의입니다. 각각에 대해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연속적으로 선고하는 것이 최대 형량입니다. 7번부터 10번까지는 각 혐의마다 25년에서 종신형까지의 형을 선고하고 이 형들은 서로 그리고 1번부터 3번까지의 형과도 연속해서 집행하는 것입니다. 앞서 언급한 형을 요약하면 피고인은 가석방 없는 3번의 연속적인 종신형을 복역하는 데 동의합니다. 1번부터 3번까지에 대해서는 이어서 25년에서 종신형까지의 4개의 연속적인 형이 선고됩니다. 각각의 형은 연속적으로 집행됩니다. 피고인이 카렌 베르가타 살인에 대해 법정에서 사실관계를 인정할 경우 피고인의 유죄 인정과 이번 합의로 기소되지 않은 카렌 베르가타 살인 사건까지 모두 처리됩니다. 위의 모든 유죄 인정에 대한 대가로 앞서 언급된 8명의 피해자 살인 사건과 관련하여 추가 기소는 없을 것입니다. Karen Baracata, Valerie Mack, Jessica Taylor, Maureen Brainerd Bands, Melissa Vassalome, Megan Waterman, Amber Costello. 피고인은 오늘 이 자리에서 자신의 유죄 인정에 대해 충분하고 방대한 증거 자료를 구두와 서면으로 모두 받았음을 인정할 것입니다. 피고인은 또한 형사소송법 제245조에 대한 지방검사의 준수에 대해 어떠한 이의도 포기할 것입니다. 피고인은 또한 현재 이 법원에 계류 중인 모든 시청을 철회하는 데 동의했습니다. 항소권 포기 서면에 명시된 바와 같이 피고인은 법원의 사기 심리 결정뿐만 아니라 이 법원이 선고한 형이 과도하다는 주장 등 항소권을 포기하는 데 동의합니다. 피고인은 또한 자신의 변호인들로부터 자신이 포기하는 권리와 특권에 대해 충분히 설명을 들었음을 인정하며 자신의 포기가 카렌 베르가타 살인 혐의나 모린 브레이너드 반즈, 멜리사 바솔로미오, 메건 워먼, 엠버 코스텔로, 발레리 맥 등 사망과 관련된 다른 혐의로 기소되지 않는 이익을 얻기 위해 자발적이고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동의한 것임을 인정합니다. Jessica Taylor 그리고 산드라 카스티아. 그리고 이제 길고 빛이 연쇄살인범임을 인정한 렉스 호먼이 판사의 질문에 답할 시간이 왔습니다. 브라운치. 수다 잠깐만 풀어주실 수 있나요? 서명만 하게 하려고요. 네. 판사님. 알겠습니다. 렉스, 우리 이거 서명할 거야. 여기에 서명해 주세요. 하먼 씨, 제가 진술을 받기 전에 맹세하기 전에 몇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아주 명백하고 간단한 질문들이지만 그래도 여쭤봐야 합니다. 괜찮으시죠? 네, 판사님. 나이가 어떻게 되시죠? 62살입니다. 영어를 읽고 쓸 수 있으신가요? 네. 이 사건 변호사와 상의하셨나요? 네, 상의했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 변호사와 상의할 충분한 시간이 있었습니까? 네, 있었습니다. 변호사와 상의한 결과 재판을 받기보다는 유죄를 인정하는 것이 본인에게 가장 이롭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재판장님. 변호사가 이 사건을 대기한 방식에 만족하십니까? 네, 만족합니다. 양측 변호사 모두 훌륭하고 매우 뛰어난 분들이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유죄 인정은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것과 같다는 점을 이해하십니까? 네, 재판장님. 유죄를 인정함으로써 여러 가지 매우 중요한 권리를 포기하게 된다는 사실을 이해하십니까? 네, 재판장님. 이 권리에는 배심원 재판을 받을 권리와 검찰이 합리적 의심 없이 유죄를 증명하도록 증거와 증인을 요구할 권리가 포함됩니다. 그 증인들을 반대 신문할 권리와 본인을 위해 증언할 권리 또는 침묵할 권리도 있습니다. 또한 본인을 위해 증인을 신청하거나
증거를 제출할 권리도 있습니다. 제가 방금 설명한 이 권리들을 이해하셨습니까? 네. 유죄를 인정함으로써 그러한 권리들을 포기하게 된다는 점을 이해하십니까? 네, 맞아요. 다음은 마이클 브라운이 이번 유죄 인정 조건에 관해 이야기하며 매우 흥미로운 부분입니다. 자, 검찰 측에서 기록에 남긴 약속 외에 저나 당신의 변호사, 검사 또는 다른 누군가가 당신이 유죄를 인정하면 어떤 약속을 했습니까? 제가 한 가지 덧붙이고 싶은 것은 판사님, 미스터 티어니가 오늘 아침 우리가 하려는 유죄 인정의 대가로 그가 언급한 8명의 피해자에 대해서는 추가 기소가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제 의뢰인도 우리가 방금 논의한 내용의 일환으로 연방수사국 행동분석팀과 완전하고 진실하며 공정하게 협조할 의무가 있습니다. 합의 약속은 없습니까, 매튜?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 외에는 없습니다. 자발적으로 그리고 본인의 자유의지로 유죄를 인정하십니까? 네. 좋습니다. 이제 피고에게 상소를 시키겠습니다. 렉스 허먼이 자백하고 범죄에 대한 구체적인 질문에 답변한 나머지 심리 부분은 녹음이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렉스 허먼은 유죄를 인정하는 조건으로 FBI 행동분석팀과 협조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 부서는 수십 년 동안 연쇄 살인범들을 연구해 왔으며 그들이 어떻게 살인범이 되는지 알아내고 이들에 대해 더 많이 배우고 앞으로의 범죄를 예방하거나 연쇄 살인범을 더 빨리 잡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심리가 끝난 후 렉스 허먼의 아내 아사 엘러럽이 잠시 발언했습니다. 그녀는 남편이 체포된 이후에도 그를 지지해 왔습니다. 저는 피해자들과 그 가족들을 생각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상실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는 그분들에게 집중해야 합니다.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저희 가족이 이 매우 힘든 시간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사생활을 존중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렉스 허먼의 변호사는 그가 왜 유죄를 인정했는지 설명했습니다. 저는 기밀인 저희 대화를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변호 과정에서 어느 시점에 렉스가 나는 유죄를 인정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이 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분명히 그가 재판에 가고 싶지 않고 유죄를 인정하고 싶었던 이유에 대해 여러 가지 걱정이 있었습니다. 그는 분명히 피해자 가족들이 재판이라는 고통을 겪지 않도록 해주고 싶어 했고 자신의 가족도 그 고통에서 구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변호 과정에서 그의 가족들과 그 자신 사이에 그런 점에 대해 대화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이제 저는 16년 동안 길고비치 연쇄살인범 사건을 취재해온 분에게로 시선을 돌리고 싶습니다. 그녀는 이 사건을 속속들이 취재해왔습니다. 그녀는 로앤크라임스 탐사기자 크리스틴 손입니다. 크리스틴, 당신이 서포 카운티 법원 앞에 있다는 걸 압니다. 먼저 렉스 휴먼이 오랫동안 나는 이 일을 하지 않았다고 말해왔는데 이제 유죄 인정으로 입장을 바꾼 것에 대한 당신의 반응을 듣고 싶어요. 앤젤라, 저는 이게 완전히 놀라운 일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재판이 9월에 열릴 예정이었으니까요. 그래서 렉스 휴먼에게 점점 압박이 가해지고 있었죠. 그의 변호사는 DNA 증거를 기각시키려고 계속 노력해왔어요. 여러 피해자들에게서 발견된 머리카락들이 사실상 렉스 휴먼과 연결되어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의 변호사가 아무리 노력해도 그 증거를 기각시키지 못했어요. 그리고 제 생각에 그게 일종의 결정적인 증거였던 것 같아요. 렉스 휴먼도 이걸 피할 방법이 없다는 걸 알았던 거죠. 하지만 사실 오늘 앙제는 또 놀랐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가 기소된 7건의 살인사건에 대해서만 알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오늘 이 플리딜에서 그는 또 다른 여성, 8번째 여성을 살해한 혐의도 인정했어요. 지금 그는 그 사건으로 기소되지는 않았어요. 법적으로는 조금 복잡한 부분이 있지만 그는 카렌 베르가타를 살해했다고 인정했어요. 그녀는 이미 우리가 이 패턴의 일부라고 생각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오늘 렉스 휴어만이 자신이 목을 졸라 죽였다고 확인했어요. 지방검사인 메이 티어니가 각 여성의 이름을 하나씩 언급하며 어떻게 그녀를 죽였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리고 매번 그는 목 졸라 죽였다고 말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는 시신을 여러 곳에 유기했고 일부 시신은 훼손했다고 인정했어요. 그리고 크리스틴, 시간이 지나면서 그가 범행 수법을 바꾼 것처럼 보였어요. 그는 90년대 초반에 살해된 피해자들 중 일부의 시신을 훼손했어요.
알다시피 산드라 코스티아는 훼손되지 않았지만 말씀하신 대로 카렌 베르가타는 훼손되었고 제시카 테일러와 발레리 맥도 마찬가지였어요. 이후 그는 범행 수법을 바꿨어요. 법정에서 그 점에 대해 논의가 있었나요? 아니면 그냥 담담하게 진행됐나요? 그러니까 이렇게 저렇게 했어요. 네, 안젤렛. 요즘 말로 하면 아주 딱딱했어요. 당신이 이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해하십니까? 네, 이해합니다. 그리고 그가 인정하는 방식은 앤제넷 각 질문마다 마치 누군가 식당에서 음식을 주문하고 서버가 이게 주문하신 게 맞나요? 라고 묻나 같았어요. 그리고 당신은 네, 그게 제가 주문한 거예요 라고 대답하겠죠. 감정이 전혀 없었어요. 그냥 아주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그럼 그 패턴에 대해 말씀해 주세요. 산드라 코스틸라의 경우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잔혹한 살인이었어요. 하지만 시신이 절단되지는 않았지만 그녀의 시신이 남겨진 방식이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그녀의 몸에는 옷가지들이 걸쳐져 있었고 여러 가지 것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다음 3명의 피해자들은 시신이 절단되었고 그중에는 목이 잘린 경우도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길고 4로 넘어가죠. 이 4명은 2010년 12월에 발견된 4명의 성노동자들이에요. 그 순간 경찰은 연쇄살인범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고 그렇게 대중에게 발표했어요. 이전에 시신 일부가 발견되긴 했지만 길고 내가 발견되기 전까지는 언론이나 대중, 경찰 모두 이 사건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어요. 그리고 길고비치, 즉 롱아일랜드 남쪽 해안에 있는 그 지역에서 길고사를 조사하기 시작하자 다른 유해들도 발견되기 시작했어요. 네, 산드라 코스틸라 사건도 그렇고 이 모든 사건들이 잔인하고 끔찍한 살인이지만 그 사건은 특히 더 끔찍해요. 아시다시피 저희가 팟캐스트 초반에 그녀가 어떻게 훼손당했는지에 대해 이야기했었죠. 그리고 정말로 충격적이고 끔찍한 사건이에요. 전자증거도 많이 있었어요. 여기서 DNA 증거, 그리고 렉스 휴어만을 이 살인 사건들과 연결시킨 머리카락에 대해 이야기했죠. 하지만 전자증거도 있었어요. 그의 휴대전화가 이 범죄들과 그를 연결시켰다는 건데요. 또 검찰이 밝혀낸 많은 증거들이 있었어요. 그 증거들은 그가 이 범죄들을 저지를 때 얼마나 치밀하게 계획했는지를 보여줬어요. 그리고 저는 그 점이 이 사건의 복잡함을 더한다고 생각해요. 또 그가 여러 해에 걸쳐 이 사건들을 얼마나 연구했는지도 보여주죠. 그 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오늘 검찰은 변호인 측에 120테라바이트의 증거와 7015쪽에 달하는 증거 자료를 넘겼다고 밝혔어요. 정말 엄청난 양의 증거가 넘겨진 건데요. 그래서 렉스 휴어만의 변호사인 마이크 브라운도 심리 후 기자회견에서 검찰이 정말 훌륭하게 일을 했다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변호사가 검찰이 얼마나 잘했다고 인정할 정도면 정말 힘든 싸움이 될 거라는 걸 알 수 있죠. 이제 일회용 휴대전화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그 얘기를 꺼내줘서 고마워요. 왜냐하면 오늘 렉스 휴어만과 관련해 들은 구체적인 내용은 사실상 길고 사건 피해자 4명 가운데 3명에 관한 것이었거든요. 그건 모린 브레이널 벤즈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관련되어 있었어요. 산드라 캐시, 산드라 카스티아가 아니라 길고 피해자 중 3명이었어요. 그리고 오늘 렉스 휴어만은 이 여성들이 성매매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돈을 약속하며 이들을 유인하기 위해 일회용 휴대전화를 사용했다고 인정했어요. 그리고 그가 그들을 살해한 뒤 머리, 몸통 중간, 그리고 다리까지 3배 천으로 감쌌다고 했어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렉스 휴어만에게서 들은 구체적인 내용은 그게 유일했어요. 다른 증거에 대해선 안제넷, 우리는 이 사실을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어요. 검사들이 그의 모든 기기를 조사했고 그는 많은 검색 기록을 지우려 했지만 결국 다 찾아냈죠. 폭력적인 포르노 외에도 그들은 그가 이 살인들을 어떻게 저지를지에 대한 체크리스트와 같은 것들도 발견했어요. 그리고 일종의 할리 목록도 있었어요. 그가 특정 물품들을 준비해야 한다는 내용이었죠. 다음에는 그녀의 머리를 더 세게 때리라고 적혀 있었어요. 정말 충격적인 내용들이었고 실제로 검찰이 이 피해자들에게 일어났다고 믿는 일들과 일치했어요. 그래서 이 사건에서도 엄청난 양의 디지털 증거를 발견하게 되었어요. 분명히 아무도 그의 머릿속에 들어가 있지는 않았지만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이거예요.
마이크 브라운이 오늘 그렇게 말했다는 거죠. 렉스 휴어만에게는 자신이 저지른 일의 무게를 수년 동안 단지 잡힌 시간뿐만 아니라 지난 3년 동안 계속 짊어지고 있었다는 점에서 안도감이 있었어요. 기억하세요. 그는 지난 3년 동안 사실상 독방에 있었어요. 하루에 23시간을 감방에서 보내고 있죠. 그래서 이제 그는 남겨진 상태예요. 그리고 이제 그는 7번의 종신형을 앞두고 있어요. 그는 6월 17일에 선고를 받을 거예요. 참고로 마이크 브라운은 렉스 허먼이 선고 중에 진술을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 면에서 오늘 우리가 본 이런 아주 경솔하다고는 말하고 싶지 않지만 그냥 아주 담담한 태도의 이유 중 하나일 수도 있어요. 마치 네, 이건 제가 시킨 겁니다 라는 식이었죠. 알다시피 그는 티어니에게 직접 대답했어요. 그리고 꼭 그렇게 할 필요는 없었어요. 왜냐하면 마이크 브라운이 내용을 따라가고 있었으니까요. 알다시피 그들은 레이 티어니가 렉스 휴먼에게 할 말을 모두 준비해뒀어요. 그래서 마이크 브라운이 이 페이지를 보며 내용을 따라가는 걸 볼 수 있었죠. 그리고 마이크 브라운은 한 번도 고개를 들지 않았지만 렉스 허먼은 인정해야 할 때가 되면 레이 티어니를 똑바로 바라보면서 네, 맞아요. 제가 그렇게 했어요. 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아마도 오늘 그가 이렇게 무심한 듯 보였던 이유 중 일부는 그가 이 일에 대해 계속 생각해왔기 때문일 거예요. 적어도 마이크 브라운은 지난 몇 주 동안 이날을 준비해왔다고 말했어요. 저는 이 가족들이 원한다면 선고 공판 때 아마 6월에 그들 중 일부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때가 그들에게 법정의 의견을 밝히고 사랑하는 이들의 목숨을 앗아간 남자에게도 직접 말할 기회를 주기 때문이에요. 오늘은 형식적이고 절차적인 부분이 많아서 그들의 이야기는 그때 들을 수 있을 거예요. 말씀하신 대로 오늘은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네, 제가 했습니다. 같은 식의 절차였습니다. 크리스틴 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안제넷. 길고 비치 태스크포스 창설을 주도한 서포 카운티 지방검사 레이 티어니가 허먼이 유무죄에 대한 진술을 바꾼 뒤에 발언했습니다. 그는 일부 피해자 가족들에게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이 피고인은 우리 곁에서 평범한 교회 가정의 가장인 척 연기하며 지냈지만 실제로는 줄곧 집요하게 무고한 여성들을 죽음의 대상으로 삼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 여성들을 특정하고 나소 카운티로 유인한 뒤 그들을 살해하고 시신을 서프 카운티에 유기했습니다. 그는 그들을 죽여 영원히 입을 막고 살인해도 처벌받지 않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틀렸습니다. 침묵을 거부한 것은 바로 이 피해자들, 이 여성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먼저 그 침묵은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 목소리를 낸 피해자 가족들에 의해 깨졌습니다. 그리고 정의를 위해 적극적으로 행동했습니다. 아직도 찾고 있고 아직도 기다리고 있으며 아직도 버티고 있는 모든 가족 여러분, 제발 희망을 버리지 마세요. 불가능하게 느껴질 때도, 세월이 흐르고 침묵이 무거웠을 때도 계속 나아가세요. 여러분의 사랑하는 사람들은 소중합니다. 그들은 잊히지 않았고 언젠가 답이 올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오래전에 너에게 했던 약속은 아주 단순했어. 미안해. 나는 매년 모든 좌절 속에서도 너를 위한 정의를 찾는 일을 절대 멈추지 않겠다고 약속했어. 답이 없는 질문 속에서도 나는 너를 마음에 간직하며 약속을 지켰어. 오늘 마침내 이루어졌어. 정의가 결국 너에게 찾아왔고 너의 목소리는 침묵되지 않았어. 너의 이야기는 잊히지 않았으며 네 삶은 비극보다 더 큰 의미가 있을 거야. 이 순간은 끝이 아니라 사랑은 지속되고 진실은 승리하며 희망은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상기시켜주는 거야. 가장 어두운 순간에도 정의는 반드시 그 길을 찾아낼 테니까. 렉스 휴먼, 길고 비치 연쇄살인범은 6월에 공식적으로 선고를 받을 예정이야. 로앤크라임이 그 선고 심리를 여러분께 전해드릴 거야. 이번 크라임픽스 에피소드는 여기까지야. 나는 안제넷 레비야. 함께 해줘서 고마워. 그리고 이 사건의 피해자들과 모든 사건의 피해자들을 꼭 기억해줘줘. 다음에 다시 여기서 만나요.